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섹터 인사이트에서는 내년도 원자재 시장 전망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올해 원자재 시장을 돌아보면 귀금속이나 비철금속 중심의 강세장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전문가들 이를 두고 내년도 원자재 시장의 상승 사이클이 재개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홍성기 LS증권 연구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원자재 시장을 돌아보면 아무래도 미국 관세라는 리스크가 굉장히 컸습니다. 변동성도 컸었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응을 하면서 강하게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내년도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재 장기 사이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사이클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귀금속 섹터가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금속, 에너지 순으로 보통 상승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난 한 2년 동안 보면은 귀금속 섹터가 워낙 강하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유동성 장세에 따라서 귀금속이 보다 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래서 다음 넥스트 사이클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귀금속 다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산업재, 특히 산업금속이 내년에 좀 유명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교역량이나 이런 제조업 지표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경기도나 리스크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와중에 결론적으로는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도나 리스크가 예상보다 시장의 예상보다 좀 적게 나타난다라는 점을 지금 전제로 할 때 계속해서 이제 산업금속으로 원자재 상승세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상승세가 내년도에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원자재별로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2차 전지 관련주가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인데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바고요. 계속해서 작년부터 얘기를 해왔던 거는 리튬 가격이 생산 원가 대비해서 워낙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수준에서는 더 추가적인 하락이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 반등이 언제 본격적으로 나타날지 그 시점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격 반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공급이 조정돼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올해 3분기부터 중국에서 공급 조정이 나타나면서 리튬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을 했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시장에서 아직까지 컨센서스 자체는 리튬 시장이 2030년까지 공급 과잉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여전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리튬 광산에 대한 공급 조정이 나타났습니다만 결국 이런 공급 조정에도 불구하고 신규 광산이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튬의 공급 과잉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원자재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공급 과잉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단계에서 공급 과잉이 서서히 축소되는 그런 시점이 보통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리튬이 좀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1, 2개월 내에 중국의 CATL사의 광산이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시점이 다가올수록 리튬 가격의 조정 리스크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튬에 투자하기 좋은 시점으로는 CATL 광산이 재가동되고 나서 리튬 가격이 조정을 겪었을 때 그때가 좀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도 리튬 가격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전망하고 계시지만 CATL의 광산이 재가동될 때 그 시점까지는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올해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당연히 금이었죠. 금 가격이 무섭도록 급등세를 보였다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였을까요? 10월장 들어서 금 가격이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10월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금 가격의 하락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금값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10월 달에 왜 금 가격이 갑자기 네. 하루에 5% 이상 급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 가격이 상승 기울기를 굉장히 크게 올라오기 시작한 게 8월 말부터입니다. 근데 실제로 금 가격이 한 6월부터 8월까지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8월 말부터 유럽 재정 위기 또는 유럽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금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8월부터 대략 10월 20일까지 금 가격의 상승폭을 보면은 2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보면 당시에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좀 더 강화가 됐었고요. 그로 인해서 금 가격을 보통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장기 실질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게 급등을 했는데 그 와중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사실 이 금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금 가격은 누가 봐도 과매수 상황이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BOA에서 10월 달에 서베이,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도 펀드 매니저의 한 48%가 이제 크라우디드 트레이드로 금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 가격 좀 과매수 상황이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시티 또는 BCA 같은 그런 여러 하우스들이 금의 조정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다만 이제 결정적으로 이 금 가격의 급락을 초래한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를 옵션 시장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금의 가장 큰 ETF, 전 세계 실물금 ETF 중 가장 큰 GLD라는 ETF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 가격이 8월부터 10월까지 급등하던 와중에 실제로 이 투자자들은 이 GLD ETF를 기초자산으로 한 콜 옵션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반대로 사실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 콜 옵션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가지게 되고 보통 이거를 기관들에서는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지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으로 갖게 되면서 사실 금 가격을 더 빠르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었던 거죠. 근데 금 가격이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 조정을 받게 되면서 이게 갑자기 이 포지션들이 해지 포지션들이 청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 가격이 급락을 나타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급등과 급락을 거쳤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 자체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0불대 초반에서 상당히 좀 박스권 횡보를 나타낸 이후에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금 가격이 기본적으로 상승세, 장기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은 크지만 여전히 금 가격은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 내년도 역시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금 하면 또 같이 따라오는 게 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금 가격이 너무나 많이 상승했을 때 금 투자가 어렵다면 은을 대안으로 보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자로 유명한 기요사키 같은 경우에는 은 가격이 $200까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보다 4배나 높은 수준이거든요. 은 가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은은 네. 기본적으로 은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투자 수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 수요에서 은이 상당히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이런 분야에서 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은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그런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은은 투자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특히 은의 투자 수요는 그럼 뭐냐? 금과 상당히 유사한 투자 수요입니다. 네. 사실 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금의 대체 수요로 은으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에 어떻게 보면 종속되어 있는 투자 상품이긴 한데 근데 다만 이렇게 유동성의 확산 국면에서는 금보다 은이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은의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금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매입에 의해서만 연간 20%씩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매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 시 금보다 은이 훨씬 더 가파르게 가격 조정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도 금이 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금 대비 아웃퍼폼했다가 언더퍼폼했다가 이렇게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골드 실버 레이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은의 가격 비율 측면에서 골드 실버 레이쇼가 과도하게 금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에는 은을 대체 투자 상품으로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상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과는 달리 은은 중앙은행의 매수가 없죠. 그래서 금보다는 은이 변동성이 더 클 수가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구리 가격도 볼까요? 자, 10월 말이었습니다. 구리 가격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미중 간의 갈등도 하나의 요소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전망, 구리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올해 구리 가격의 상승 요인을 들자면 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구리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서 이 관세부과 이전에 선제적으로 미국이 재고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구리가 부족해지면서 구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광산에서의 공급 차질입니다. 전 세계 2위, 3위 광산에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심각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구리의 광산 공급 차질이 좀 올해 특히 두드러진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이제 10월 말에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 점도 마찬가지 광산 쪽에서의 공급 차질이 결국에 이제 구리 가격에 투기적 매수세를 불러서 구리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광산 공급 차질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결국은 공급 부족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구리 수요를 이끄는 요인들이 있죠. AI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 부문, 그다음에 신재생 부문 이런 위주로 구리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견조할 것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리 가격 톤당 한 11,000불인데 내년에는 12,000불까지 수월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 가격 12,000불까지는 예상이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유가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펙 플러스는 11월 회의에서 내년 1분기 증산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유가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한데 JP모건에서는 국제 유가가 2년 뒤에 그러니까 2027년에 배럴당 30달러 시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일단 내년부터 전망을 해볼까요? 먼저 오펙 플러스가 이번 1분기에 증산을 중단을 네. 했다라는 점이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의 가격, 유가가 55불, WTI 기준으로 55불 수준까지 내려온 이후에 오펙 플러스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석유 시장은 지금 오펙 플러스의 이런 증산으로 인해서 막대한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그다음에 지금 시점이 가장 이제 근 한 20년 동안 가장 공급 과잉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펙 플러스가 이번에 증산을 중단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유가의 급락세는 좀 하단을 좀 지지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펙 플러스의 증산이 계속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40불대 유가 수준까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좀 상방 요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대러 제재 같은 부분은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 말고도 지금 중국의 전략 비축유 매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전체 공급 과잉 양의 한 3분의 1 정도를 중국이 흡수하고 있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유가가 상당히 예상보다는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중국의 비축유 전략 비축 매입이 없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수월하게 40불대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전략 비축유 매입으로 인해서 이 낙폭이 좀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 계속되고 내년 한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쯤을 저점으로 해서 유가는 저는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까지 이렇게 전망해 주셨고요. 끝으로 내년도 원자재 시장을 접근할 때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먼저 지금 한 최근 2년 동안 계속해서 귀금속 섹터가 원자재 섹터에서 압도적으로 네.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저는 이런 귀금속의 상승세가 산업금속 쪽으로 이제 좀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이클로 봤을 때 구리와 알루미늄이 굉장히 이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투자 수요가 ETF 투자 수요가 다소 없더라도 중앙은행의 매입만으로 연간 한 20%씩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은 포트폴리오상 무조건 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가 매수 측면에서는 니켈, 리튬, 원유, 곡물 이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격이 낮아질 때 그때 조금씩 모아두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홍성기 LS증권 수석연구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